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이었는데요. 경찰에 신고된 첫 번째 사례는 교수한테 캔커피 준 것을 목격했다는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급 식당가는 상당히 썰렁해지고요. 김영란법의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김영란법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단식하면 옆에서 말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분은 한다면 하는 분이고 끝까지 갈 것이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두고 당내에서 말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의 입장에선 지금 다시금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발언 논란이 이번이 두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식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일단 시작한 단식이기 때문에 이를 슬그머니 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의장은 사과 표명을 거부하고 있고, 물론 또 정세균 의장의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게 되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기 어려울 것은 분명합니다. 이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점은 지금의 상황은 우리나라 정치의 전부 아니면 전무의 싸움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
어제 낮 12시 4분 경찰청에 걸려온 112 신고 전화 내용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경찰 신고 1호가 바로 이 내용이 된 건데요.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요. 경찰 출동 내부 기준에 미달해서 서면으로 신고하라 안내하고 이후 별다른 접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학생 특정 교수한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부패방지신고센터에 한 지방대학생이 찾아와서 김영란법 위반 사항을 신고했는데요. 취업한 졸업 예정자의 수업 불참을 담당 교수가 묵인해주고 있는 게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는 취업률을 대학 평가의 지표로 삼고 있고 또 정부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취직해서 수업 잘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당연히 결석 처리를 해야 하고 학점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수들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교육부의 이중적 잣대 때문에 교수들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정말 근데 이런 문제로 고민하기 싫거든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슬기로운 지침 교육부가 좀 내려줬으면 감사하겠네요. 알로아, 당신이 하와이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택배 붙이는 데 필요한 돈은 조금 꺼내 썼습니다. 최근 하와이 여행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한 여행객이 택배를 통해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와이에서 지갑을 준 외국인이 편지와 함께 직접 택배를 보낸 건데요. 이런 행위 볼 때마다 그래도 세상은 좀 살만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경쟁이 치열하고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처럼 일상 살다 보면 다른 이들의 입장, 다른 이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마련인데요. 이런 외국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삶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그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된 삼성전자 전무가 있는데, 예, 이 유출을 시도한 기술이 삼성의 주요 미래 먹거리인 3차원 낸드 플래시라는 그런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안팎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 암흑의 전무가 이 3D 낸드 플래시 기술을 빼냈다면은 삼성전자가 몇 년간 수십조 원의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전문은 이제 그 3D 낸드 분야의 핵심 전문가라고 하고요. 지금 일하는 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기술 쪽에 있는데, 이거를 빼내려고 했던 것이죠. 지난해까지 메모리 제조센터에서 일했고요. 그런데 이 3D 낸드 이 분야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하면서 2위 업체들과 1, 2년 이상 차이가 날 만큼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10년 넘게 연구한 것이고 2020년에는 5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인데 이게 자칫 그 통째로 핵심 기술이 날아갈 뻔했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하고 국가정보원이 올해 초부터 이 전무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 조사해 왔다가 결국은 이제 잡은 것이고, 예.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입장이나 이 입장에서 보면 참 다행인 것이죠. 도대체 이분은 얼마 받고 이거를 유출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 네. 그리고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이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롯데가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고, 검찰은 완벽하게 패배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자칫하면은, 완전히 그룹에 문을 닫을 뻔했던 상황인데, 1,750억 원대의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구속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4명의 검사를 투입하면서 예.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 법리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완벽하게 검찰이 패배한 거고, 예. 영장 재청구는 안 할 것 같아요. 영장 재청구는 안 할 것 같고,
여기서 일단 그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롯데홈쇼핑이라든지 케미칼이라든지 사장급 인사에 대한 그 구속 영장도 모두 다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도 다시 재청구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롯데로서는 겨우겨우 숨통이 트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본 입찰에 참여할 예비 후보 리스트. 이게 사실상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국내외 18개 투자자 가운데 2곳이 탈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2곳이 어딘지 그렇게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몰라요? 요거는 비밀 유지 요청이 있어서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대신 이제 현재 그 중소규모의 해외 사모펀드가 탈락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전략적 투자자로 파악된 것은 모두 쇼트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정확한 건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전략적 투자자로 우리나라 금융사뿐만 아니라 뭐 국내외 금융자본들, 뭐 캐피털이라든지 다 뛰어든 상황이고, 중견기업들도 다른 자산운용 회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요. 지금 16곳의 투자자들에게 30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실사기에 주고 한 달 정도 걸린대요. 11월 11일 본 입찰하고 11월 14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두산이 어제 한화를 이기고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 이제 1승만 추가하면 최다승 기록이 되는 거죠. 이 두산이 어제 한화를 12대3으로 이겼습니다. 91승 1무 48패로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 앞으로 4경기가 남아있으니까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최다승 신기록을 새로 쓰게 됩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 선발 투수 보우된 선수가 5이닝 2실점으로 시즌 18승을 올렸는데요. 이번 시즌에 두산의 선발 투수들이 거둔 선발승이 75승입니다. 이 팀 최다 선발승 신기록을 어제 새로 쓰기도 했고요. 이 탈삼진 1위를 기록 중인 보우된 선수, 어제 이 탈삼진 5개를 추가해서 이 탈삼진 수를 155개로 늘렸는데요. 이 공격에서도 이 박세혁, 박건우 선수가 홈런을 추가해서 팀 홈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두산이 이미 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졌는데, 이 앞으로도 계속 이 기록 잔치를 벌이면서 우승 파티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으면 몸이 더 잘 풀려요. 자, 메이저리그에서는 추신수 선수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포스트 시즌에선 추신수 선수 다시 볼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MLB.com이 이 텍사스 추신수 선수가 이번 주말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텍사스의 제프 베니스터 감독을 인터뷰했는데요. 이 베니스터 감독이 이 추신수 선수 부상이 잘 치료됐고 최근에 몸 상태가 좋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지난달 16일 오클랜드전에서 상대 투수가 던진 공에 왼쪽 팔뚝을 맞아서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거든요. 이 손목과 팔뚝 사이에 금속판을 삽입하는 이런 수술을 받았고요. 복합골절이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 달을 넘는 기간 동안 재활에 매달려 왔습니다. 이 텍사스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지구 우승을 확정짓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거든요.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 추신수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번에 이 부상을 딛고서 좀 아주 크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1차전이 열렸는데 전북 현대하고 FC 서울 붙었죠. 근데 전북이 서울을 크게 이겼나 봐요. 전북이 승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렇게 점수차가 클 줄은 몰랐거든요. 4대1로 서울을 크게 이겼습니다.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1차전이었고요. 이 전반전에서만 3골을 터지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이 닥치고 공격이라는 닥공축구의 전북의 활약을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는데, 이 전반 22분에 김신욱 선수가 얻은 페널티킥을 레오나르도 선수가 골로 연결했고요. 이 4분 뒤에 로페지 선수, 전반 40분에 또다시 레오나르도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195cm의 장신 공격수 김신욱 선수 후반 38분에 추가골을 넣었는데, 이 김신욱 선수는 어제 터졌던 이 전북의 4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최근에 이 날선 이 골 감각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자꾸 그러시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잡히네요. 예. 근데 전북이 어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심판 매수 혐의로 재판 중이던 전북 현대 스카우터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예, 이 부산지법이 어제 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현대 스카우트 차모 씨에게 예.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 차모 씨가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 K리그 심판 2명에게 유리하게 판정해달라라는 이 청탁을 하면서 이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예. 이 차모 씨는 축구계 선배에게 용돈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법원은 용돈이나 생활비로 건넨 돈일지라도 이 묵시적으로 유리한 판정을 부탁한 부정 청탁이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예. 뭐 그 묵시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게 100만 원이면 다 걸리거든요. 예. 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전북 현대에 징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프로축구 연맹이 내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예. 이 심판 매수라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과연 연맹이 이 잘 나가는 전북 현대에게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릴지가 이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징계의 종류가 2부 리그 강등, 뭐 승점 감점, 예. 제재금 부과 등이 있거든요.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이 대표이사가 직접 거액의 금품을 제공해서 승부 조작을 시도했던 경남 FC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남 FC 같은 경우에는 벌금 7천만 원에 승점 10점 감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지원이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고 그러네요. 예? 예. 내일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모집이 마감이 되거든요. 이 조직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17개 직종 22,400명 모집에 77,000여 명이 지원해서 이 직종 평균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직종별로 보면은 이 통역하고 선수단 지원 분야의 경쟁률이 13.8대1로 가장 높았고요. 지원자 연령을 보면은 20대 이하가 89.7%로 가장 많았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해외 지원자인데요. 전 세계 141개국에서 1,600여 명의 외국인이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50대는 좀 없나요? 아니, 저도 진짜 이거 한번 그 통역 지원해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신유 교수님 같으신 50대 이상이 4.3% 정도의 연령 구성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뽑아줘요 말이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서입니다. 강원도 홍천에는 소매공리라는 활기찬 마을이 있습니다. 한때는 악취마을이라 불리면서 사람들이 꺼리던 곳이었는데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이런 기피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되고 난 뒤부터입니다. 깊이 시설있던 자리에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시설을 만들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마을이 됐습니다. 친환경은 더 가까이, 환경오염은 저 멀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내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지금 시각 8시 31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 시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 5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달래내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양재,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부평부터 서인천까지 주춤하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가는 길 가좌 부근 그리고 신월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국회대로가 여의도 쪽으로 가는데 신월 부근과 목동교 위에서 차량 느리게 이동합니다. 이 주변의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쪽으로 가는 길은 30분 사이에 교통량이 조금 줄었는데요. 오금교부터 양평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외곽 쪽으로도 양평교에서 오목교,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역시 정체 구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지금도 고통받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또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긴급하게 회수 조치가 취해졌죠. 일부 소비자들 어제 아모레퍼시픽 회장을 형사고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원료를 사용하는 곳이 아모레퍼시픽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치약 말이에요. 예? 이 네. 치약에 CMIT하고 MIT라는 성분이 포함됐다고. 이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있던 성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근데 CMIT, MIT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화학 물질이죠. 이제 네.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사용되었던 이제 네. 물질인데 세균을 번식하는 것을 막는 항균제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사용이 외국에서 금지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 이게 일반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한적이라는 조건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품 또는 의약 외품에 이제, 일부 허용이 되어 있는데 허용되어 있는 이유는 씻어낼 수 있는 제품 또는 씻어내는 제품에는 어느 정도는 써도 된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씻어낼 수 있는 제품, 씻어내는 제품에는 쓸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피부로 스며들진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흡수가 되거나 먹거나 뭐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은 안 되고 이제 외용으로 썼다가 씻어낼 수 있는 제품은 허용이 일부 된다. 근데 치약 같은 경우에는 그걸 쓰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조금씩 삼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약의 경우는 사실은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삼킬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휘발되는 어떤 성분들이 호흡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양은 그렇게 또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축적은 안 됩니까? 수은과 같이 축적이요. 체내. 이 물질들은 이제 쉽게 또 배출이 되고 몸 안에 이제 쌓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몸에 들어왔느냐, 폐에 들어왔느냐 또는 먹었느냐 이런 거에 또 다른 거가 되죠. 그래서 현재 측정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지금 휘발성으로 이 폐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만약 이런 물질이 첨가되어 있으면은 사실상 검사를 할 때 좀 제대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검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정부 당국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화학 물질을 사용했을 때 노출되느냐, 또 어떤 경로로 들어올 수 있느냐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 제품을 허가할 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는 이제 뒤늦게 이걸 뭐 회수하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허술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치약뿐 아니라 많은 지금 제품에 이런 이제 소위 그 허술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그 노출되느냐를 정말 면밀히 보고 정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이 성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치약 말고 말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그 식기 세척제 이런 데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 성분은 사실은 이제 항균제 또는 살균제 성분이기 때문에 식기세척기나 또는 치약이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돼 있습니다. 일상생활뿐 아니라 공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이게 살균제 또는 보존제로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균을 억제하는 거니까 이게 많이 쓰일 수 있어요. 부패할 수 있거나 또는 균이 증식할 수 있는 데는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지 될 것 같고 어느 한두 제품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치약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 아모레퍼시픽만 지금 불거졌는데 좀 다른 이 조사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이런 이제 CMIT나 MIT 이런 성분들이 어떤 제품에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고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식기세척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로 씻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주부들이 설거지를 하다가 휘발성으로 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됐던 것은 예. 가습기 살균제에 이제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상당히 높은 농도로 직접 호흡기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서 문제가 상당히 됐는데, 세척제나 또는 이런 치약의 경우는 그렇게 높은 농도로 노출될 가능성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지나치게 이것 때문에 민감하게 걱정하는 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거 자주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빨은 소금으로 닦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화학물질 이런 이제 화학 제품 써서 살균을 하면 균이 다 없어지면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균은 없어지지만 화학물질은 많아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청결 유지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실은 사용을 해야지 된다고.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우선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정리정돈 잘하고 청소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약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로요? 소금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좀 지지부진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이게 1년을 허송세월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죠. 네. 정부가 부실 산업의 구조조정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것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이렇게 5대 취약업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총선 바람이 불면서 올해 4월까지 구조조정 이야기가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에 돼서야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는데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요 해운 회사에 대해서 10조 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내놔라. 그러면 이제 정부가 국제은행을 통해서 12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하겠다 그런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방안이 나온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진전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이제 핵심이 계열사를 매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가 14간에 되는데 아직 하나도 팔질 못했고요. 또 이제 조선 회사가 살아나려면은 선박 수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데는 지금 수주를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조선 회사나 다 구조조정 제대로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태풍을 만났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 4조 2천억 원의 부실 대출을 해줬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서별관 회의에서 했다. 이런 내용이 폭로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 이슈하면서 정부 구조조정 정책이 뭐 풍지박산되다시피 해서 지금 거의 진전을 못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경제로 봐서는 빨리 그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구조조정 제대로 추진해야지 이러다가 뭐 경제에도 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도 됩니다. 근데 그 해운 산업은 더 문제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이제 제1위의 회사이고요. 또 세계 7위의 해운 회사였던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산업 파괴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뭐 회사는 물론이지만은 채권단 정부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한진해운은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2013년부터 연속 적자가 생기면서 부실 기업으로 전락을 했는데 회사가 자구 노력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단과 정부가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10월에 정부가 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구 노력을 해라. 그러면 도와준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한진해운은 자구 노력을 그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경영이 계속 어려워졌는데 그러다 이제 급기야 정부가 지난달 8월 31일 날 이제 덜컥 법정 관리를 신청했죠. 근데 이제 법정 관리를 아무 준비 없이 이제 신청을 하니까 세계 곳곳에서 한진해운이 싣고 다니던 화물이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고 바다에 떠다니는 현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발생하는 손실이 벌써 수천억 원이고요. 화주들이 소송을 하면 아마 그 소송 금액이 수조 원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해운 산업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지고요. 해외 대형 그 해운사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해운 영업망을 빼앗고 또 운임도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서 회사도 잃어버리고 산업도 잊어버리고 경제도 망치는 그런 어떤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반성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하기 전에 예를 들면 배를 못 떠나게 한다든지 네. 그 물량을 다른 회사에 준다든지 미리미리 본 이런 조치를 한 다음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하던데 참. 당연히 그랬어야 됩니다. 네, 네. 배에 당장 화물이 실려 있는데 그냥 갑자기 덜컥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러니까 그게 정부로서도 굉장히 책임이 큰 거죠. 글쎄요. 예. 그런 얘기들이 지적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구조조정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경쟁력 아까 교수님께서 경쟁력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참 뭐 뼈 아픈 것인데 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수출 산업이거든요. 예. 정부가 13개 주요 수출 품목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철강, 디스플레이 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13개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이 작년에 마이너스 9.4% 감소했고요. 예. 올해도 7월까지 마이너스 11.8%나 감소했습니다. 사실은 뭐 수출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 시장을 중국에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주요 품목의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2011년에 5.7%였는데 그것이 2015년에 5.3%로 감소했고요. 반면에 중국은 2011년에 시장 점유율이 15.2%였는데 그것이 18.3%로 증가했거든요. 중국이 다 흡수하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 시장을 예. 주요 품목에 대해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이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 안 하면은 경제가 정말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구조조정 아주 시급하고 절실하죠. 근데 우리나라 산업이 이렇게 부실해진 원인이 구조조정이 안 됐기 때문 그것만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실화됐으니까 구조조정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썩은 데를 도려내는 건데 그 썩게 된 원인은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했었어야죠. 네.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한테 있는데 기업들이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 개발하고 기술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이제 수출 산업을 주도하면서 과거에 업종을 고수하면서 그냥 지금 있는 거 지키는데 급급했지 새로운 걸 제대로 시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특히 경영이 이제 세습화되면서 선대 이루어오는 거 계속 지키는 일 그런데 이제 주력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국 기업들한테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책임은 정부도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대마불사 논리로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부실화되면은 자꾸 돈을 대줘서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이 확대 재생산됐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부가 무엇보다도 이거 산업이라는 것이 계속 혁신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이래서 신산업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경기 부양에만 급급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책임이 있죠. 우리나라 구조정책이 그럼 앞으로 성공을 좀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구조조정 정책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시급하게 고쳐야 될까요? 지금 문제는 이제 정부나 채권단 주도로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정부와 채권단도 그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와 채권단은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냐면은 자율구조조정에 맡기겠다. 그리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면으로 구조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제 부실을 열명해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이제 구조조정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면은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산업을 다시 살린다. 이런 순수 경제 논리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조조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부실 채권을 정리한다. 그걸 떠나서 시장 구조는 어떤 상황이냐, 사업 구조는 어떤 구조냐, 연구 개발은 얼만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으로 살아날 것이냐,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든지 돈 좀 지원해줘서 당장 부실을 이제 면하고 당장 이제 연명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하니까 문제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사실은 뭐냐면은 이 구조조정을 하면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또 이제 지역 경제가 침체되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거제도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해운의 경우처럼 물류대란까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 준비가 더 중요한데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고 그냥 이러다가 잘 안 되니까 법정 관리 덜컥 넣고 이러니까 오히려 산업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정말 정신을 제대로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 준비 같은 거 그걸 왜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예요? 사전 준비 같은 거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의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목표가 그래 산업 구조를 바꾼다 원점에서 이런 식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진다. 그다음에 괜히 이거 드러나면 나는 정말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자꾸 몸을 사리고 있으니까 이게 준비커녕은 뭐 구조조정 뭐 어떤 청사진도 못 내놓으니까 이게 뭐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경제에 맞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요. 경제정책 최고 책임자가 그래 내가 희생되더라도 경제구조조정 정면으로 돌파한다. 이런 식으로 나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채권단이나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주 독립적인 그런 구조조정 기구를 법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전권을 부여하라. 그래서 거긴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감하게 펼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 있는 이제 대책을 내놔라. 정부가 결단을 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결단을 해라. 네.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할 때 이건 주를 구조조정하면은 야, 그 기업 지금 빚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빚을 덜어내고 뭐 이제 자구 노력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을 지원해 주자. 그런 것이 구조조정의 내용인데 이제는 그런 식의 구조조정 내용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이 지금 중국 경제에 발목 잡혀서 계속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때 그래 이런 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자. 이런 기업을 이렇게 통합하자. 인수합병하자. 그리고 새로운 기업을 일으키자. 그리고 뭐 이 신산업 발굴하자. 이런 차원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제 산업 지도의 틀 안에서 뭐 정리할 기업은 정리하고 살려야 될 기업은 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환경을 아주 과감하게 개선해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무수히 여기저기서 일어나게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 계획의 이제 주요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임기응변으로 자꾸 뭐 어떻게 부실만 덜어주겠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봐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더 부실이 확대되고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럼 그런 방법론상으로도 그게 쉬운 건가요? 쉬운 게 아니라 옛날에 외환위기 왔을 때 구조조정은 그 당시에 이제 이현재 금융감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그냥 한꺼번에 소위 말해서 이제 과감하게 덜어나고 인사평 시켰거든요. 그런 어떤 큰 그림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1800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필상 교수님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소서. 예. 근데 제가 볼 때 항상 건강하세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이제 하루 지나면 또 3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